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사학도 해fun사입니다. 자, 이제 조선시대 파트는 이번 강의랑 다음 강의 마지막에 인물 파트 다루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이번 테마 21, 조선의 문화 2. 앞서 제가 테마 20도 제가 가르치는 강의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이 테마 21,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마 그 조선의 문화 1은 그래도 궁중문화산이나 그림 파트가 별로 공략하는 게 어렵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문화 파트 2는 그래도 앞서 파트는 역사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좀 역사적 사실 같은 걸 좀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래도 좀 유익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물론 얘도 유익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책이랑 관련된 내용이 진짜 많아가지고 아마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앞서 말한 거는 범위를 너무 넘나들다 보니까 어렵다면은, 얘는 그냥 책만 외우다 보니까 거기 듣다가 이럴 수 있을 것 같은 좀 많이 어려운 파트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 파트도 제 기준에는 1급까지 받으실 분들 아니다. 솔직히 1급 아니어도 제가 보기에 이유영은 출제율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시대 범위도 조선시대 전체긴 한데 앞서 다룬 테마랑 똑같이 출제 비중이 진짜 낮아요. 그래서 굳이 공략을 하겠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따 후반부쯤에 다룰 그 건축물이나 도자기 이 두 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암기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왜냐면 예전에는 이 조선시대 교육기관 유형도 출제율이 높았었거든요. 근데 요즘 최근에 쳐서는 이 교육기관에 관련된 내용이 출제된 적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많이 안 나왔어요. 그나마 나와도 좀 통합형 유형 많이 나왔었고, 이 기록유산 관련된 것도 내용은 더럽게 어려운데 그거에 비해서 출제율이 높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소위 가성비가 상당히 떨어지는 파트이기 때문에 저라면 만약에 진짜 상금만 맞겠다, 그냥 이 파트는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성균관, 향교, 서원의 위치, 특징, 의의를 구별할 필요가 있고, 조선시대 관찬 기록물, 농서, 역사서, 의학서, 지도 등의 특징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건축물 및 도자기의 특징 및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좀 다뤄볼 수 있는 거는 조선시대 교육기관이라 여기 나와 있는 건축물 중에서도 법두사 팔상전을 외우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면 나머지는 솔직히 직접적으로 나온 적이 거의 없고, 이 법두사 팔상전만 제대로 외워도 이번 강의에서는 한 문제 먹습니다. 어렵게 출제되면 당연히 기록유산 나오고요. 이 지금 도자기 관련된 내용인데, 이 도자기 관련된 내용, 토기 말고 도자기 관련된 내용이 여러분들이 또 처음에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생각보다 공략하는 게 그렇게 까다롭진 않기 때문에 이것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파트는 어떻게 다룰까 좀 고민을 해보다가 그나마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걸 던져주면은 접근하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조금 비교적 쉬운 교육기가 관련된 내용부터 먼저 다룰게요. 그리고 건축물, 도자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이 기록유사 관련된 내용을 하는 걸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쉬운 파트라도 해야, 여기는 기록유사 파트는 다 까먹더라도 그나마 점수 먹을 만한 파트에서 더 쉽게 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교육기관. 크게 성균관, 향교, 서원이 있습니다. 자, 성균관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의 최고 관리 교육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으로 치면 거의 서울대랑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게 성균관이고요. 이 성균관은 대성전, 명륜당이라 해가지고, 이 대성전의 경우에는 제사를 담당하는 그런 기구고요. 명륜당의 경우에는 교육을 하는 일종의 강당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균관이나 향교는 둘 다 유교랑 관련된 걸 가르치는 유교 교육기관이에요. 유학. 그렇기 때문에 이 유교에서 강조하는 거는 예절도 강조하지만 그만큼 제사에 대한 걸 엄청나게 강조하기 때문에 제사 자체가 거의 교육 내용의 실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게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 성균관이나 향교 둘 다 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성균관의 경우에는 서울에 위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균관 대학교는 서울에 위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울에 위치했냐 아니면 말 그대로 지방에 있냐,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성균관과 향교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원 및 진사시 합격자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시 과거제에서 속과라고 있거든요. 속과. 그러니까 지금도 공무원 보면은 뭐 필기 시험, 면접 시험, 뭐 경찰이나 소방하시는 분들은 뭐 체력 시험 있는 것처럼 뭐 1차, 2차, 3차 있잖아요. 뭐 지금처럼 면접을 본다든지 뭐 체력 시험 한다든지 그런 건 없지만 그때 당시에도 과거제 내에서도 나름대로 그 1차 시험, 2차 시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을 합격한 사람에게 이제 조금 더 높은 등급의 시험의 대과를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입학 자격을 일단 나눴다. 그래서 조금 일단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 교육기관이고 아무래도 당시 조선시대의 최고 관리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왕세자가 입학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들을 지방 가서 공부해.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최고의 교육기관 공부시켜야지. 당시 왕의 아들이면. 그리고 이 성균관은 조금 한능검에서 중요한 게 원점제라는 걸 실시했어요. 원점제. 이게 뭐냐면 일종의 출석 제도거든요. 당시 이 성균관 학생들이 밥을 더럽게 안 먹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식당에 가가지고 도장을 찍어요. 그럼 1점을 모으는데 이 도장 1점을 수백 점을 모아야 대과에 응시할 수 있는 이 자격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성균관만의 독특한 출석 제도로서 이 원점제란 키워드 나왔다. 아, 성균관 다른 거구나.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향교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안겨드시는 게 이 전국에 부목군현에 하나씩 설치됐거든요. 제가 조선시대 그 지방행정제도를 제대로 안 다뤄가지고 이거에 대한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는 이런 식으로 겁나 세부적으로 나눴다. 그것만 이해하세요. 뭐냐면 뭐 지금도 뭐 서울시 땡땡구 땡땡동 땡땡 아니 뭐 지방이 뭐 땡땡리 이런 것처럼 그런 세부적인 지방행정제도 더 꼼꼼히 짰다. 여러분들은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성균관 말고 향교의 경우에는 전국의 부목구전에 곳곳이 설치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교는 아무래도 당연히 그런 지방의 곳곳에 설치됐기 때문에 고을의 크기에 따라서 정원의 차이가 있었고 지금은 치면은 거의 직어구?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 및 훈도를 파견해가지고 나름대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걸 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서원의 경우에는 주세붕이 최초로 건립한 사립교육관이에요. 그래서 이 아까 말한 성균관과 향교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관립교육기관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일종의 공립이랑 비슷한 성격이 있다면 반대로 서원은 사립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주세붕이 최초로 건립한 백운동 서원을 계기로 이제 당시에 그 지방의 살림 세력들이 이 자신들의 그런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서원이라는 교육기관을 마구마구마구 건립했거든요. 특히 이 서원의 경우는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선현에 대한 제사 담당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성균관과 향교는 성현에 대한 걸 담당했었는데 물론 서원이 뭐 성현에 대한 그런 제사 안 했던 건 아닌데 이게 뭔 차이냐면은 성현이란 거는 조금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은 뭐 세종대왕 아니 뭐 안중근 유관순 이런 것처럼 야 누가 들어도 보편적으로 이 사람 존경할 만한 하는 그런 보편적으로 존경할 인물들을 좀 띄운다? 그런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유교의 상징인 공자와 맹자를 이렇게 찬양했었는데 선현이란 거는 약간 좀 쉽게 말하면 당시 이 살인파 인물들에게 일종의 아이돌? 그러니까 자신들이 찬양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게 추가적인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뭐 되게 많은 인물들이 모셔졌는데 대표적으로 고대시대 최치원도 해당되고요. 뭐 다음 강의도 다룰 거지만 유성룡도 될 수 있고 뭐 이황, 이처럼 당시 성리학자의 대표적 인물들은 이때 많이 모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얘기가 딴 데 빠졌는데 이 두세봉이 최초 건립한 백운동 서원은 나중에 명종 때에 이르러가지고 국왕으로부터 사액을 받아가지고 소수서원으로 불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사액서원은 노비도 지급받고 토지도 지급받고 서적도 지급받았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국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살인파 세력, 특히 나중에 살인이 형성한 붕당의 여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 왜냐면 공부하면서 지네들끼리 뭐 대화도 하고 그런 공간을 쓸 수 있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유학 교육과 선현에 대한 제사 담당했었는데 이게 나중 갈수록 너무 폐단이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계속 근거지로서 너무 폐단이 심각하니까 제가 23강 때쯤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이 흥선대원군 때 이르러가지고 하도 그런 성균관 말고 서원의 폐단이 너무 심각하니까 47개를 제외하고 모두 다 갖다 부셔버려요. 그래서 사실 실제 지금 남아있는 소원이 별로 없지만 그 중에서 9곳의 서원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돼가지고 당시에 그런 각 지방마다 참고 이 서원도 지방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 각 특색에 맞게 그 건립된 것도 있고 그런 당시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 교육의 상징으로서 그 곳곳에 건립된 그 가치를 인정받아가지고 2019년쯤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교육기과 관련된 내용 마쳤고 이제 건축물이랑 도자기랑 관련된 내용 다룰 건데 여기서 그냥 시기만 참고해 두시고 제가 PPT를 통해서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다룰 내용은 조선시대 후기의 건축물인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한능검 시험을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전략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은 건축물은 진짜 특히 조선시대 후기 건축물은 얘가 10번 내면 9번 나와요. 다른 거 안 외우셔도 될 정도로 거의 얘가 그냥 나온다 보시면 돼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건축물에다가는 이렇게 지역 관련된 키워드는 제가 이렇게 빨간색 쳐놨거든요. 고려시대 건축물도 해당되지만 이렇게 지역 키워드는 이 건축물을 낼 때 힌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되고 일단 이 보은 법주사 팔상전은 국보 등재 문화선이고 내부에 부처의 생애를 8장면 표현했다. 그걸 팔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의 생애 8장면 표현한 불교 그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 특징 때문에 좀 헷갈리기 쉽지만 현주라는 조선시대의 유일한 또는 가장 오래된 목탑 이런 얘기가 나오면 법주사 팔상전을 다룬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조선시대 후기의 건축물은 20번대 후반대에서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꼼수를 알려드리면은 10번대에서 약간 문화유산을 내면은 엔간에서는 고려시대의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10번대에서 이 시대의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를 냈을 때 법주사 팔상전이 나왔다. 그냥 찍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번대에서 문화유산 유형을 냈는데 그럼 고려시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근데 옳지 않은 걸로 얘가 나왔다.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번대 후반에서 건축물 유형이 나와도 얘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10번대에서 문화파트를 내도 얘가 정답이 옳지 않은 사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제시해드린 겁니다. 나머지는 간단히 보고 넘길게요. 금산사 미륵전의 경우에는 견훤이 신검에 의해서 유폐된 금산사 내부에 그냥 위치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사실 금산사 미륵전 자체는 잘 안 나오고 그 예전에 우리가 8강 때 후상도 통일이 나왔을 때 금산사의 이 견훤이 아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폐륜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유폐된 거 그 사실이 있었던 것만 다시 한번 상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구례 화엄사 각항전의 경우에는 팔짝지붕 양식 제가 이런 식으로 지붕이 푹푹 올라온 거는 팔짝지붕 양식이라 했었고 내부가 이렇게 쭉 갈라진 게 아니라 이어지는 구조로 이어진 통층 구성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소실 이후에 수종 때 중건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건축물은 별로 그렇게 다룰 게 없어가지고 금방 끝났고요. 다음 도자기 다룰게요. 도자기의 경우에는 첫 번째, 분청사기 은각 어문 편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청사기 경우에는 태토 위에 백토로 표면을 분장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자기를 공부할 때 중요하게 볼 내용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제가 도자기 관련된 그런 재료 같은 걸 좀 많이 언급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료 같은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두셔야 도자기 유형을 공략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분청사기의 경우에는 조선 전기에 유행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조선시대 전기의 분청사기의 경우에는 회청색의 특징을 가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백자인데 이 백자는 조선시대 중기에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태토와 유학이 모두 백색으로 약 1200도 이상 구워서 제작했다는데 그냥 사실 그거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백색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청사기에서 이따다를 조선 후기에 유행한 톡이 다루기 전에 약간 좀 색깔 한번 초기화하고 다시 새로운 톡이 유행한다. 그냥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초기화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조선 후기에 유행한 청아백자거든요. 그러니까 청아백자의 경우에는
조선 전기부터 제작되긴 했었는데 후기에 유행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분청사기에 혼동하기 쉬울 것 같은데 어차피 한능검에서는 그 조선시대 후기에 유행했던 것만 다루기 때문에 뭐 분청사기랑 얘를 그렇게까지 어렵게 다루진 않습니다. 대신 이 청화백자의 경우에는 회청, 토청 등의 코발트 안료를 활용했던 키워드가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기관이나 그런 뭐 도자기, 건축물 관련된 내용을 다 다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내용을 다룰 건데 지금부터 그 기록유사 관련된 핵심적인 키워드만 빠르게 설명드릴 거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조선왕조실록은 말 그대로 왕에 대한 역사를 다룬 그런 기록유산이에요. 자,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편년체 양식으로 이렇게 저술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왕 1년 몇 월 몇 일에 뭘 했습니다. 왕이 잠을 잤습니다. 행차를 했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왕이 진짜 뭘 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을 다뤘었고, 그리고 이 조선왕조실록은 아무래도 정말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역사 편찬 자료들을 활용해서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두 개가 사초와 시정기입니다. 그래서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제작한 거다라는 얘기 나오면 조선왕조실록을 주목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승정원 일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저번에 14강 때 배웠었던 승정원의 실질적인 업무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승정원 일기에 대한 내용은 뭐가 있냐면 왕명의 출납이라던가 행정 관련된 내용 같은 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승정원이 어떤 걸 했었는지 그런 걸 주목하는 거고 이 조선오실록이랑 승정원 일기의 경우에는 둘 다 공통적으로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다음으로 비변사 등록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진짜 비변사에서 논의이 결정된 거 그냥 아까 승정원 얘기는 그냥 승정원의 업무상을 기록한 거면은 비변사 등록은 말 그대로 진짜 비변사에 대한 그런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변사 등록의 경우에는 비국 등록으로도 불렸다. 그냥 그 정도만 참고해 두시고 일성록이란 거는 정조 그러니까 우리가 한 17강 때쯤부터 다뤘었던 정조가 어렸을 때부터 썼던 조년각 일기에서 유래됐었거든요. 이 일성록이라는 게 뭐냐면 이름 그대로 말하면은 매일매일 반성하는 거. 그러니까 매일 일기 쓰면서 아, 내가 정치 이렇게 해야 될 걸 하면서 매일매일 반성하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다룬 일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일성록은 말 그대로 국왕의 동정이라던가 국정 등 그러니까 왕이 매일매일 반성하면서 내가 왜 정치를 그렇게 했을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서 얘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다음 농서. 농서의 경우에는 솔직히 이 농사직설만 제대로 외워도 돼요. 그래서 농사직설은 삼남지방의 농법을 소개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세종 때 정초미 변효문 등을 약간 지방에 파견해가지고 당시 진짜 농민들에게 어떻게 농사하세요?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법을 종합해서 편찬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 세종 때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책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뭐 향역지성막, 의학, 칠정산, 역법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런 것들을 총 정리한 게 세종 때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농가집성이란 거는 신속이라는 인물이 지은 건데 그냥 모내기법 등 그냥 벼농사 관련된 내용 적었다. 그냥 그런 거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솔직히 농서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머리 안 들어오면은 아까 언급한 농사 직설만 보고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산림경제는 제가 한 18강 때쯤에 다뤘었던 산품작물 재배 및 원예 기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뭐 꽃 가꾸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산품작물이나 원예 기술 같은 거를 좀 다룬 내용이고 임원경제지의 경우에는 뭐냐면 서유규가 지은 건데 농촌의 생활이나 기술 같은 거에 대한 내용을 혁신적으로 정리한
일종의 백과사전이다?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서 중에서 유독 백과사전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얘인데 사실 농서 자체를 낸 게 지금까지 개편 이후에 촬영의 기준으로 단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 별로 그렇게 안 붙여도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파트에서 굳이 가져가겠다 싶으면은 역사서랑 이 관창 기록물이랑 이따 다룰 지도 세 가지만 가져가세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설명할 게 많은데 일단 고려사 문종 때 김종서 등이 편찬한 역사서거든요. 말 그대로 진짜 고려 시대의 역사를 다룬 건데 당시 중국의 고대 역사학자인 사마천이 쓴 역사서인 사마천의 사기의 법례를 따라가지고 기전체 형식을 썼어요. 근데 이 기전체 형식 우리가 약간 인물의 중요도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등급을 나눴다 했었는데 재밌는 게 일단 이 고려사에는 봉기가 없고 세가 지 열조만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왕에 대한 걸 안 다루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은 거냐면 이 조선시대 입장에서 고려시대 정치 자체를 그냥 애초에 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려가 정치를 더럽게 못해가지고 조선을 건국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고려시대 역사를 되게 비판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고려시대의 마지막 왕인 우왕과 창왕은 열전으로 심지어 격하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왕과 창왕까지 그러니까 고려시대 마지막 왕들 정치를 너무 못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조선시대 입장에서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주관적인 의도가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게 고려사라 시겠고 동국통감의 경우에는 성종 때 편찬된 역사서거든요. 그래서 이 동국통감의 경우에는 중국의 자치통감을 기반으로 만든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약간 좀 목적을 반영했다. 그래서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해가지고 이 통감이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급한 그 자치통감 있잖아요. 자치통감. 이 자치통감이란 건 중국의 송나라 때 만들어진 역사서인데 스스로 정치를 잘 하기 위해 가지고 약간 이런 통치하는 거를 약간 거울처럼 보기 위해 가지고 옛날엔 어떻게 통치했었냐 그걸 거울처럼 보기 위한 역사서 만든 건데 우리나라도 그걸 본받아 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의 역사들을 쭉 보면서 그걸 거울처럼 삼아 가지고 정치를 잘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게 이 동국통감입니다. 그 외에 이 발해고 이 발해고의 경우에는 규장과 검사관 출신인 유득공이 지은 역사서로서 발에 대한 역사를 다뤘었고 남북국이란 용어를 최초로 썼다는 게 정말 잘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암기해두세요. 남북국이란 용어를 최초로 썼다는 거 진짜 빈출선지 잘 나오고요. 나머지는 별로 안 중요해가지고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연려실 기술은 기사본말체 형식이고 조선시대 그냥 정치나 문화를 정리한 거다. 해동 역사는 고조선부터 고려시대 역사를 정리했는데 당시 한치훈이라는 인물이 정말 500여 종의 자료 참고해가지고 겁나 방대한 자료 활용해가지고 당시 그냥 역사 정리했다. 그 정도 참고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한능검에서는 그런 500종의 노력을 이해하지 않는 듯 발해구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그냥 제가 강조한 거 중심으로 더 보시는 게 맞아요. 다음 의학서. 의학서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얘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뤄보면은 일단은 이 광해군 때 허준에게 명령해가지고 그런 당시 동양의 그런 의학들을 종합해서 편찬한 의학서인 동의보감 편찬했었는데 이것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고요. 그래서 기록유산 중에서 우리나라 게 되게 유네스코에서 인정받은 게 많아요. 그 외에 이 마과해통이란 거는 쉽게 말하면은 홍역에 대한 지시 정리한 거예요. 이건 어차피 제가 다음 강의 때 바로 다시 설명드릴 거라 그냥 지금은 그냥 정약용이 이런 의학서 지었다. 그것만 이해해 두시고 다음은 이재만은 동의수세보원이라는 걸 그 저술했는데 이건 뭐냐면 사상의학이라 해가지고 약간 좀 의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약간 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등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뭔가 이게 치료법 달리하는 그런 걸 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거 관련된 내용 거의 실질적으로 처음 다룬 게 이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지도 다루면은 지도의 경우에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태종 때 만든 지도로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고요. 이 세계 혼일강리
이때 국도 지도의 경우에는 약간 중국을 원래 땅덩어리보다 겁나 비대하게 그려가지고 중국 중심의 화이관을 좀 반영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동국여지 승남의 경우에는 성종 때 만든 거로서 팔도지리지 참고해서 만든 인문지리서다. 그래서 약간 이 팔도지리지라는 개념이 또 언급되면은 성종 때 사실 다룰 수 있는 거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일단은 고려만구전도 이건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건 아니고 그 외국의 선교사인 마테오 리치가 저술한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 전래돼가지고 옛날마다 이렇게 중국을 크게 그리는 식으로 약간 지도에 대한 세계 지도가 정확하지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이 만든 지도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런 세계에 대한 걸 표현해가지고 조선인들에게 아 실제 세계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세계관에 영향을 미쳤었고 다음으로 대동여지도의 경우에는 김정호가 저수했는데 이 대동여지도의 경우에는 심리만화 눈금 표시했어요. 심리만화 눈금 비슷한 걸로 동국지도 정상기는 백리척을 썼거든요. 백리척. 그게 뭔 차이냐면 지도를 얼마나 더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세심하게 이렇게 표시할 수 있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확대도 할 수 있고 축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지금은 뭐 인공위성도 있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지 그걸 보는 게 어렵지 않을 텐데 옛날에는 실제로 뭐 어느 집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완벽하게 다 그리려면 직접 다 갔다 와야 돼요. 아니면 옛날 지도 참고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했을 때 얼마나 지도가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정교하게 그려졌냐 그냥 그런 차이로서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개 되게 헷갈리기 쉬우니까 신리는 대동여지도, 백리는 동국지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이 대동여지도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22첩에 목판으로 제작해가지고 이 목판을 뭔가 하나 이렇게 딱 종이 접듯이 접을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숫자 관련된 키워드가 이게 둘이 잘 나오는데 특히 숫자 관련된 키워드가 더 많이 나오는 건 대동여지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도 유형 나오면 일단 얘를 조금 더 의심하는 거 추천드려요. 마지막 택리지의 경우에는 이중환이 저술한 인문지리서로서 이 지리서가 단순히 그런 지리에 대한 내용만 다룬 게 아니라 사람이 어디 살지 아니면 뭔가 정치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것처럼 당시에 구성이 좀 다양해가지고 이 지리서 내 뭐 사민이라든지 뭐 사람 사는 거던가 뭐 어떻게 살지 어디 살지 어떻게 사냐 어디 사냐 그런 내용 같은 거를 조금 많이 다루고 지리에 대한 내용도 다른 삼인 복거 팔도 총론으로 구성되었다. 이 특징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파트 좀 내용 많이 어려웠을 텐데 따라오시냐 고생하셨고 다음 파트에서는 조선시대 실학파랑 인물 관련된 내용 다루면서 이제 조선시대 이제 정근대에서 마치고 근현대사에 대한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